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올 초에 정년퇴직하시고 또 그전에는 검사로도 잠깐 재직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사회 신문이 공동교표에 계시는 박인환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하죠. 저도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좀 한국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죽하면은 단식 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을까. 언론도 그렇고 갖가지 말은 많습니다. 지금 할 때냐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본인만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이 추운 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시간은 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발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닙니다. 정치학자도 아니고 다만 오랜 세월 제야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관전하고 비평하고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구경하면서 우리 축구 시합할 때 선수는 되지 않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사람 자리는 참 쉬울 수가 있죠. 결과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마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겸허하게 이 발제문이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저 바깥에서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판을 겸해서 한다는 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와서 공천 쇄신, 아까 우리 신재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절박한 시기에 공천 쇄신은 필요해서 공천 쇄신은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기는 선거라야 합니다. 이기는 선거. 근데 우리가 이기는 선거는 참 쉽죠. 근데 이기는 선거는 단순히 목적이고 목표고 선거는 이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공천 쇄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입니다만 공천 혁명까지 개혁도 아니고 자꾸 단어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고 꼭대기로 이제 혁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기는 선거 승리는 목표고 수단과 방법은 혁명적인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 앞에 한번 내세우고 정당이라는 결국은 이기는 정권을 획득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2년 남짓 남은 대선과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은 특별히 이겨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정당의 기본 목적, 정당이 시민단체가 아니죠. 또는 이익단체, 영리단체가 아니고 이 정당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공천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당은 선거 공천을 통해서, 선거와 공천을 통해서 국민 의사와 국가 의사를 연결하는 중매체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정당으로서는 좀 더 국민의 의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치 행위가 바로 공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곧 머지않은 공천 시즌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목표는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큰 방향으로는 사실 우리가 자칫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제1야당 거대 보수 야당인 우리 한국당의 어떤 장점이라고 일단 표시했으니까 함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 성향은 사표 방지 심리라고 정치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히 제1야당 유력 정당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안주할 수 있는 이 바탕이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역대 선거를 쭉 분석해 보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구관이면 같은 별의별 표현을 다 쓰면서 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는 그랬으면 좋겠죠. 과연 또 이번 선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1대 총선을 통해서 제1당을 확보하고 거창한 목표를 한번 가져봅시다. 정권 타락하는 림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방향이라면 이 기회를 공천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천을 통해서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을 다시금 제시할 수 있는, 단순히 정치 이념이나 우리 보수나 자유에 관한 정치 이념 가치 실현이 정치적 취미 활동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좀 더 체질화되는 것을 우리 방향을 공천을 통해서라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앞서서 이야기하면 최근에 영입 인사에 관한 우리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물론 그 좌파 속칭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우리가 내부를 보더라도 이렇게 저는 박찬호도 들어있고 선동열도 들어있고 뭐 그런 유명 인사들, 심지어 김연아도 들어있고 공천 유명한 영입 대상 인사 명단을 볼 때마다 참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명 인사, 유명 인사들을 갑자기 모셔오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라. 흔히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저명 인사를 떡볶이 했던 사람을 또 갑자기 데려오고 그런 좀 주제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또 이왕이면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내 정리까지. 또 최근에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경선을 당원 경선을 하지 말고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서 이런 표현도 참 그렇습니다. 아마 통합을 염두에 두니까 바른정당이, 바른미래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통합을 하게 되면 당원들 중심으로 추천을 하고 공천을 하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통합을 위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죠. 배신자 당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비록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내 투표를 경선, 소위 상향식 경선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못 들어온다. 우리 여기 한국당 소속인 김무성 의원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우리 국민경선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천을 하자. 이러면 또 나간 사람들이 또 공천될 확률이 또 높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벌써 이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 공천의 룰에 관한 진부한 표현,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정당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당원 민주주의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중요한 화두는 그동안의 공정하지 못한, 어떻게 되면 공천 받은 사람이 누군지 깜깜이 공천,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멱살잡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동안 정치사를 살펴보면 울고 불고 번호 때문에 어떻게 되고 우리 그런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꽂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여전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저는 좀 당원 관리 평소에 이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겠습니다만 권리당원, 그리고 아까 취미생활하는 또는 시민단체하고 다르다면 최소한 권리당원에 대한 당원 당규를 좀 명확히 하고 집행을 하는 당비 납부 기준, 당원 신분 기준. 우리 정당법에는 국민이 당원 자격을 한 당만 가지게 되어 있는데 당비를 대납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까? 어떤 분은 내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른다면 그냥 전당대회 할 때 잠시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의 시민단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당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당원이 무엇인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론입니다. 이기 위한 선거는 결국 공천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천 방법, 외국의 사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미국, 독일, 영국 사례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다 상향식, 밑에서부터 당원 중심, 결국은 평소에 당원들에 대한 교육, 당원에 대한 관리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도 영국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밑바닥이라는 의미는 지역구 단위에서 시도당 단위에서 공천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부에서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거 단위에서부터 공천을 해서 중앙당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상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내세워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선은 정당법상 또는 선거법상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각 정당이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천은 대부분 당원 당규로 각 당이 후보자 공천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임시로 만든 공천심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공천 과정은 대부분 공개되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하향식 공천이 아닌가, 선진 민주국가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 참 이기기 위한 선거에는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는 좋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접전 지역이나 열세 지역에서는 정당 공천이 한다니까 저는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진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공천을 한다면 그냥 큰 테두리로 시민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경선으로 가는 그게 형태가 당내 경선이 되든 국민 경선이 되든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도 독일은 정당법에 선거법에 강제적으로 경선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경선을 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우리 당원에게 제대로 tum으로 해서 당원들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단체 회원과 다른 그런 짐과 권리 의무를 함께 해주고 그 단계는 일단 공천심사는 아마
중앙에서 하고 거기서 통과되는 사람을 경선에 보내는 그 방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천 기준과 방법, 아까 공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천 룰의 확정을 잠시 보면 우리 공천 룰이 제가 여기 쭉 표현해놨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벌써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내년 선거 4월 기준으로 하면 한 1년 전에 벌써 공천 룰을 확대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현역 의원 전원에 대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고 벌써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오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공천 룰은 확정됐는지 보니까 여기 자료에 적어놓은 것처럼 가장 최근 자료도 보니까 한 12월 예비 공천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정도 돼야 공천룰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6, 7개월 정도 민주당보다 늦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니까 51페이지 이하에 물론 당규상으로 공천 기준은 있습니다만 빨리 이왕이면 공천 룰 확정이 빨리 돼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공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그동안 있었다는데 뭐 살생분 논란부터 해서 그 비판 여론에 대한 점검도 해보면서 공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 공천을 통한 중도층 확장에 대해서는 허상도 끼어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명망가 중심의 중도층 확장이 과연 우리 이기는 공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면 자꾸 좌우 이념으로 봐서 중도층이라는 개념을 자꾸 넣어서 좀 좌클릭하고 경제민주화를 좀 더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이쪽 중도층을 확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공천에 와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한국당의 강령적 지침, 강령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오히려 공천을 통해서 더 나타내는 것이 저는 중도층 확장이라는 이 방법보다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 여성인지 영입도 특히 젊은이 2030 공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를 공천하면 사실 이제는 직업 정치입니다. 정치가 직업인데 20대가 공천 받을 자격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입사원 될까 말까인데 그냥 이것도 정치 포퓰리즘이 아닌지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우리 젊은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그분이 정치에 일찍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지금 TV 이준석이라고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 TV에 나오는 모습 볼 때마다 천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치에 일찍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빼지도 못하고 그냥 박지도 못하고 그냥 정치 파퓰리즘적인 무조건 젊은이라는 것도 말은 아주 쉽죠. 그래서 직업 정치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무조건 젊은 그 다음에 또 공천 기준에 저는 좀 또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양과 특성 품격에 관한 앞에 또 재산을 붙였습니다. 저는 정치도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 독일 시민이 탄생 과정을 정치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재산과 교양이라고. 그 교양은 뭐 리버럴이 대표적인 표현이겠지. 근데 우리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고 번역합니다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리버럴은 오히려 진보적이고 미국 민주당 리버럴이죠. 개방적이고 관대한 우리 보수 또는 자유 진영에서도 좀 그런 교양과 재산 측면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가난한 사람이 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저는 허상 같아요. 재산이 마이너스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이 허상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자유한국당이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수십억 또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앞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 휴머니즘 같은 생각도 정치학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탈북 청년 2명을 복송한 사례를 볼 때 이 분명히 정치 행위로서는 올바른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따뜻한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수를 자처하는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공천을 통해서라도 그 휴머니즘을 좀 정치적인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주 그냥 순진한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당연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것도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경처는 반드시 병역을 필요한 사람만 공직 후보자 주자는 것도 우리 한국당이니까 한번 내세워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또는 핑계가 아니고 또는 정상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당이니까 이번에 병역을 필요한 사람만 하자. 왜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원을 찾아보면 병역에서 출발합니다. 로마 시대 시온 나라는 로마의 이야기 보면 전쟁터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출발점이었어요. 또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렇겠습니다만 11번 영입인사 정치신인에 대한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정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뉴스 보니까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이 2년 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10명입니다. 이렇게 피 터지게 고생을 해서 당선해놓고 10명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게 얼마나 당선 지상주의 매몰되고 우리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보니까 한 명도 당선 무효형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 당원 교육이라든 또 정치 교육 저는 일부러 헌법,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도는 우리 정치 시민들한테 정치 교육과 당헌 당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강령이라고 봅니다만 또 공천과 관련해서는 좀 장기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갈이 시간이 다 됐죠. 조금 더 하려요. 물갈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론, 세대 교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공천과 관련해서 제일 화두지 또 우리 정치혁신위원장이라는 신상진 의원께서도 물갈이 프로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최근에 또 충격적인 우리 삼선 의원 김세원 의원 또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인적 쇄신론을 강하게 주장을 했지요. 중진용태론이라고 해서 꼭 집어서 영남권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우리 초선이 더 많다 또 반박도 있습니다만 영남 사무 출신 보면 전부 그 특징들은 내로남불이죠. 나 말고 오죽하면 네가 가는 하와이 가든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소위 인적 쇄신론 중진용태론에 희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0대 국회에 와서도요 초선 의원 비율이 44%입니다. 이렇게 인적 쇄신하고 중진용태론이라는 건 굳이 정략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강박관념을 갖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역대 선거에 보면 거의 40%로 계속 되어왔어요. 우리가 물갈이를 안 해서 진 거는 아니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유한국당 물갈이
성공 사례는 몇 번 15대, 16대, 실패 사례는 가장 최근 또 20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갈이가 있더라도 좀 탈락자들에 대한 배려와 퇴로를 모셔가는 좀 품위 있는 물갈이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물갈이 한다면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만 전문 자격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물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 누구 사람도 생계에 별로 걱정 없잖아요. 또는 대학 교수들 전 물갈이하기 힘들면 또 기업인 출신들 또 아까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은 좀 안 계시니까 좀 말하긴 하는데요. 뭐 물갈이 좀 해도 그런데 아까 20대 각 들어와서 있는 직업으로 정신을 택했다가 물갈이 당하면은 이자스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렵게 국회의원 했다가 좀 관리를 안 해주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잖아.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퇴로를 모셔가는 품위 있는 물갈이. 그 좌파들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9대 때는 이해찬, 문희상, 유인태, 노영민, 강기정 이 전부 물갈이 당한 사람. 그런데 20대 와서 재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시스템을 제가 쭉 역대 공천 과정에 보니까 우리 보수당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한번 물갈이 당하면 영원히 아웃돼요. 근데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에서는 또는 정권을 잡았을 때 하다못해 국영기업체 사장이라도 주는 그런 방식. 우리 보수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대통령 되고 거의 4년 동안 있으면서 국영기업체 사장 임명 못한 자리가 제가 듣기로는 수백 자리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욕먹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대구 경북대학교 총장은 한 서너 번씩 총장을 올렸는데 계속 빠꾸만 당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맞는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을 자리 임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관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 또는 관리위원회든지 구성해야 될 겁니다. 이왕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 인사로 해서 뭐 공포의 외인무당이라는 표현을 저쪽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도 좀 보여주기 위한 거일지라도 공천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비례대표 공천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조차도 가능하면 상향식. 독일 같은 경우는 순번까지 경선을 합니다. 비례대표 순번까지. 우리 특히 보수당처럼 바둑판 돌로 듯이 뭐 1번 됐다가 10번 됐다가 여기 끼워 넣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순번 번호까지 당원들이 뜻은 저는 그냥 교과서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천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유권자예요. 자유민주주의, 오주 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을 걸을 수 있을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정의당 강령을 보면요, 아예 딱 해놨습니다. 복지 정세라고 적어놨습니다. 포퓰리즘을 강령적인 요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정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국가를.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강령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좌클릭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항상 안타까운데 저쪽에서는 포퓰리즘 욕을 듣든 말든 복지 정세 세금을 올리겠다. 우리는 그 대척점에 있다면 저는 차라리 상속세도 폐지하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축소를 해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자. 이런 과감한 공약을 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 통일부 나아가서 요즘 골치 아픈 교육부 같은 무용한 정부 조직은 우리 폐지하자. 과연 한국당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유보수주의에 맞는 작은 정부를
저는 시민단체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가부 폐지하자 할 수 있을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교육부 폐지하자, 공무원 줄이자, 예산을 축소하자는 걸 할 수 있을까? 민노총 정교조 불법행위 금지시키고 단속하겠다는 걸 할 수 있을까?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통일 이야기, 북한 체제 변화를 통해서 자유민주 통일을 우리 한국당이 하겠다는 걸 내세울 수 있을까? 공천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층 눈치를 봐서 가는 것이 이기는 공천, 이기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마지막에 제가 한번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